자, 이야기 그만. 자, 우리가 좀 너무 오래 쉬면 진도 나가는 게 너무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자, 조금 할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노래지? 그거요? 백지영. 아, 백정 노래구나.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하천은 땅 위에 있는 지형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바꾸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 모여 살기 때문에 하천 지형 시험에서 봐봐요. 하천 지형 하나, 그다음 해안 지형 하나.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제니까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하천 특성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건데 우리나라 산지는 동쪽하고 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태백산맥이 이렇게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를 경계로 이제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이렇게 나를 거 아니에요. 이쪽 서쪽에 당연히 물이 더 많으니까 큰 강들은 전부 다 서쪽으로 흘러간다. 자, 그래서 대하천 유역이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나뉘더라. 이런 것들이 대분수계가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6대 하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 중에 4개가 황해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낙동강하고 두만강만 다른 데로 흘러가라. 앞에 했던 내용. 자, 그 다음에 2개는 나중에 해안 지형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침식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데서 침식이 일어나지 않겠죠. 한강이 흘러가면서 막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한강 주변에 있는 뚝 같은 거 다 무너질 거 아니야. 여기는 유속이 비교적 느리고 물이 얌전하게 흘러가니까 한강 주변은 얘가 주로 폐적이 일어나는 거지. 자, 침식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바위가 막 깨지면서 이제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하천에 의해서 결국 바다까지 운반돼요. 근데 우리가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을 봤더니 여기서 떨어진 파강암이 부서진 모래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한강의 길이가 500km가 넘거든요. 자, 여기까지 와서 봤더니 얘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흠치도 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흙탕물이 돼가지고 입자가 되게 작은 거 있죠. 점토를 주로 바다에 공급해요. 자, 한강이 모래를 황해에 공급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지. 한강은 여기 지역은 모래를 운반을 할 만큼 힘이 없어요. 입자가 되게 작은 거. 물론 다 이제 구르고 불러가지고 작아졌겠지만, 그래서 황해로 흐르는 한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들이 점토를 공급하면 그 점토를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주변 지역에 퍼뜨려 놓은 게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황해에 갯벌이 많은 이유는 하천이 점토를 공급하니까 그게 바닷가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동해는 얘가 이제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자갈이나 모래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동해까지 가는데 봤더니 경사가 되게 급하고 길이가 짧죠. 그러니까 얘는 미처 다 부서지기도 전에 모래가 그대로 동해로 공급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동해에 갔더니 점토로 이루어진 해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많이 가보진 않았겠지만 동해는 가보면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그 모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 태백산맥 위에 있던 모래예요. 그게 곧바로 공급이 돼서 바다에서 이는 물결 파도가 우리가 지리시라는 걸 카랑이라 그러는데 그게 주변 지역에 넓게 퍼뜨려가지고 모래사장, 해수욕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바닷가에 쌓여있는 물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기본적으로 황해는 진흙으로, 점토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해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자, 우리가 황해안 지역에 갔더니 갑자기 해수욕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을왕리 해수욕장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우리가 황해안 지역에도 해수욕장 있죠?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거. 네. 자, 그럼 여기도 분명히 모래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 모래는 과연 어디서 공급된 걸까? 동해에서 갖고 왔어요. 동해에서 누가 갖고 와?
바닷물이? 바람? 야, 바람이 여기서 모래를 가져왔어. 이제 분명한 건 한강이 모래를 공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었지. 옆에 산이 깎였어요. 그치. 우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면서 바닷가 지역에 있는 암석도 깨지잖아요. 황해에 있는 모래는, 물론 황해에는 모래가 많진 않아요. 그 모래는 하천이 공급한 게 아니라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바위들이 부서진 거예요. 됐어? 그렇잖아. 이건 나중에 해안지형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한 거예요. 결국 하천이 공급한 물질이 주로 바닷가에 쌓이고 일부는 주변에 있는 바위가 부서져서 공급이 되더라. 그럼 이제 황해안하고 동해안하고 특성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건 방금 이야기했던 거니까 표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불안정한 유황도 체크 좀 해둘게요. 유황이라는 말. 유황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짧게 대답해요. 자신은 없고 오리 그래요. 당연히 유황오리는 아니고요. 유황이 뭐냐면 물이 흐르는 상황을 유황이라 그래요. 물이 흐르는 상황, 유황, 흐를 유자, 상황할 때 황자.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봤더니 물이 계속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그런 걸 유황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유황이 여기처럼 불안정하다. 1년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물의 변화가 크다 작다. 커요. 큰 게 불안정한 거고요. 1년 내내 하천의 물이 비슷하게 있는 걸 유황이 안정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이라는 말, 그 뜻만 알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하천 유황이 불안정할까 안정할까? 불안정해요. 당연히 불안정하죠. 자, 보나 안 보나 여름에는 비가 몽땅 내리지만 겨울에나 다른 계절에는 거의 안 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천 유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더라. 됐죠? 그래서 유황이 불안정한데 그 이유는 일단 계절차가 커서 강수량에 하계 강수 집중도가 높아서 커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한반도는 땅덩이가 작은 편이죠. 네. 그럼 하천 유역 면적은 아까 유역은 빗방울이 모여서 흘러드는 그 범위라고 했었죠. 유역 면적은 다른 나라에 있는 하천보다 넓을까 좁을까? 좁아요. 좁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면 중부지방에 비가 다 내리는 경우가 많죠. 한강 일대에 비가 막 내리면 한강의 크기가 우리나라에서만 큰 거지 다른 나라 하천에 비하면 작잖아.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물이 확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물이 쑥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6,000km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다 내릴 일도 없을 뿐더러 설령도 여기서 막 비가 내리면 이 큰 강에 비해서 일부분만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물이 변하는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적겠죠. 또는 전체적으로 설마 비가 다 내리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달 걸리거든요. 강이 크면 그래.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릴 일이 없으니까 항상 그 물의 변화가 한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좁은 것도 이렇게 유황이 불안정한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건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걸 작년 기출문제집에서 물어봤더니 애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야. 왜 유역 면적하고 유황이 불안정한 거하고 관련이 있냐고. 조금만 잘 이해하면 쉬운데 뭐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거니까 여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황이 불안정한데, 자,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한지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가 1대 x라는 식으로 유황을 나타내요. 1은 1년 중에 하천의 물이 제일 적을 때를 1로 잡았을 때 이 x가 과연 이제 몇 배나 물이 많이 있느냐 하천에. 그리고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상 계수라고 불러요. 자, 뜻 같은 거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한자도 불러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1대 x로 나타내는데 이 x 하상 계수가 크다. 유황이 불안정하다, 안정돼 있다. 불안정. 하상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 하상 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유황이 안정돼 있다. 됐어요? 네.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 우리나라 하천은 대체로 하상 계수가 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템스강하고 한강하고 비교하면 하산 개수는 한강이 커요. 더 크다. 영국은 서한의 현상 기후니까 1년 내내 당장이 고르잖아요. 그래서 하산 개수라는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유항하고 하산 개수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건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한강의 하산 개수는 399였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얘가 댐 같은 거 건설하면서 점점 작아져가지고 지금은 100 이하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산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장마철에 막 비가 막 내릴 때는 한강이 막 넘치려 그러잖아. 근데 겨울철에는 비가 안 내리니까 한강물도 확 쪼그라들겠죠. 다만 지금 한강물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수중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것 뿐이고 원래 수중보가 없으면 한강도 되게 쪼그라들어요. 겨울철에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옛날에는 겨울 되면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걸어서 건너다녔다고. 그 이유는 옛날에는 수중보가 없어가지고 한강이 되게 쪼그라들었거든. 그때는 얼마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어요. 자, 혹시 한강 남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 있어? 아침에? 나밖에 없나? 자, 요즘 아침에 영하 7도, 8도까지 떨어지죠? 한강 얼었을까, 안 얼었을까? 조금 멀어요. 안 얼었더라고요. 자, 한강이 얼었냐, 안 얼었냐의 기준은 한강대교 알죠? 네. 용산에서 흑사동 넘어가는 거. 거기에 보면 중간에 노들섬이라고 있거든요. 그 노들섬 주변이 얼면 얼었다고 발표를 해요. 거기가 기준이야. 한강 전체가 아니고. 안 얼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건 이제 빨리.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산 개수가 제일 크다. 유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하산 개수가 크니까 유황이 불안정하니까 오늘날 말고 옛날에는 여름마다 막 한강도 넘치고 대부분의 하천들이 막 넘쳐가지고 홍수가 났었거든요. 자, 물이 넘칠 때는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흙이나 모래도 같이 넘치는 거죠. 하천 옆에 그런 쾌적 지형이 발달해 있는데 그걸 범람원이라고 부르고 이건 평야 지형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범람원이 흔할까 드물까? 네. 흔하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지역이 범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륙 수문 교통은 발달하기 좀 어렵고요. 여름에는 홍수가 나는데 배 띄울 수 없잖아. 겨울에는 강바닥이 드러나는데 배 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처럼 큰 강들 제외하고는 내륙 지역에서는 수문이 발달하기 어려웠었다. 자, 그 다음에 감조하천은 유황보다도 더 중요해요. 자, 별표 해놓으시고요. 설명 들어갈게요. 감조하천. 우리 정각이 끝나죠? 네. 늦게 진행하나? 공부하지 않는데. 아, 겁나 열심히 공부하겠는데. 왜 이러지? 왜 그럴까? 괜찮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2월까지 대학하면 뭐 나머지 수업 할게. 네. 중성중성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사람 안 하려고 깎거든. 하는 일에 꼼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 그럼 감조하천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감조에서 이 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주와 간주의 차이, 조차라 그랬었죠. 지리시에 조가 나오면 무조건 밀물과 썰물, 간주와 만주예요. 가나운데 높이 차이가 높이가 변하더라. 자, 그런데 이런 높이 차이는 여러분들 뭐 뒤에서 해안지향 할 때 배울 거지만 미리 설명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바닷물은 액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리면 적도 쪽에 약간 이렇게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에서 가까운 쪽은 달이 땡기니까 이 반대쪽도 약간 이렇게 바닷물이 부풀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왜냐면 중력은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니까 옆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쪽에 올 때가 밀물, 만조, 여기쯤에 지나갈 때가 간조, 다시 만조, 다시 간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당연히 물어보는 건 아닌데 얘랑 달이 지구 둘레를 도는데 지구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이 이게 무게중심이 아니라 얘가 돌 때 대략 여기쯤이 무게중심일 거예요.
자연이 작으니까 무게 중심으로 지구 쪽에 가까이 있겠지. 그 지구도 달이 움직이면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서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달이 당겨서 이쪽은 반대로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각각 2번씩 배출이 된다.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만조, 간조, 만조, 간조. 그럼 대략 만조는 12시간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간조 합천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12시간마다 반복이 되더라.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반복이 되더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높이 차이가 변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황해하고 남해, 특히 황해는 조차가 엄청 커요. 자, 우리나라 황해안 중에 조차가 제일 큰 곳은 한강이 흘러드는 경기도 앞바다거든요. 거기는 대략 조차가 8에서 9m예요. 건물 3층 높이. 한번 말했었죠. 그다음 남해로 가면 남해는 3에서 대략 1.5m 정도 작아지고 이것도 큰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동해로 넘어가면 평균 조차가 0.2에서 0.3m로 줄어들어요. 20cm, 30cm. 자, 우리 동해안에 가서 이제 보면 파도가 당연히 치잖아요. 그 파도에 비해서 20cm는 티도 안 나요. 그렇잖아. 파도가 치는데 20cm가 높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이쪽은 조차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크니까 그냥 황해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조차가 이렇게 큰 경우는 단면도를 그릴게요. 황해니까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면 해수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간조 때,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 그 다음에 얘가 만조 때, 바닷물이 제일 높아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바닷물의 수위가 변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천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지. 해발 고도가 뭐 20m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제 해발 고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천이 바다에 영향을 받더라. 감동하다. 뭔가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느낄 감자예요. 하천은 하천인데 조차에 따라서 반응하는 하천. 그걸 감조 하천이라고 부르고요. 그 반응하는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불러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간조 때야. 물이 되게 잘 흘러가겠죠. 바다로 쑥쑥 빠지다가 만조 때가 됐어요. 그럼 얘가 수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하천물이 바다로 빠져들기는커녕 바닷물이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건물 3층 높이만큼 바닷물이 차 오르니까. 이게 감조 하천의 특징. 우리나라 황해안에, 남해안에 있는 하천들은 전부 다 감조 하천이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조차가 크니까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맨날 물어보는 주제.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 밑에 짧게 정리할게요. 자, 감조 하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가 막 많이 내렸어요. 우리나라 여름때 생각하면 돼. 근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여기 흘러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만조야. 그럼 강물이 바다로 못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만조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기에는 막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짠 건 아니지만. 근데 물은 막 쏟아져 내려오고 이제 바닷물 거꾸로 올라오지. 그럼 여기에서 하천이 넘쳐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금기가 주변 농경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다 풍수가 나면 염해 피해가 되게 컸던 거예요, 옛날에. 하천 주변에 평야는 많은데 얘가 감조 구간에서는 넘치면서 소금물이 공급이 돼버리니까 농사를 짓기가 힘들었던 거지. 피해가 컸던 거죠. 그래서 감조 하천의 가장 큰 특징은 밀물대의 염해 발생. 특히 만조와 비가 많이 내리는 호우가 겹치면 하천이 넘치기 쉬웠고 그때 염해 피해를 입었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장점은 그냥 지우고 설명만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우리가 한강 하류에서 서울로 옛날에 배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마포나 그런 데 다 배가 들어오는 곳이잖아. 뭐 노량진이나 그런 데. 다 들어왔던 곳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강화도에서 서울로 배가 들어올 때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조 때, 밀물 때 맞춰가지고
자, 밀물이라 그런다면 그냥 배가 저절로 서울까지 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짐 내려놓고 썰물 때가 되면 또 저절로 빠져나가잖아. 그리고 만두 때가 되면 여기 수심이 더 깊어지니까 큰 배도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천의 하류지 맥점. 자, 이 부분만 할게. 1분만 할게. 그래서 우리가 감조 구간에서는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더라.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염해 피해가 너무 크니까 바닷물이 이제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하구뚝을 만들었어요. 하구뚝. 염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하구뚝이 있는 곳 맨날 물어봐요. 자, 우리나라 4대 강에는 하구뚝이 있어요. 우리나라 4대 강이 어디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죠. 자, 그래서 금강, 영산강, 낙동강, 군산, 목포, 부산에 하구뚝이 있더라.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한강 빠졌죠? 한강에 하구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왜냐면 하구뚝을 건설하려고 봤더니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강 하구뚝을 봤더니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북한이에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북한이랑 우리랑 사이가 아주 좋으면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이쪽 반대편은 북한이니까 한강에는 하구뚝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북한 대동강 하구도 북한도 거기 항해하니까 거기에도 서해 관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염해를 막아요. 대동강에도 하구뚝 비슷한 게 있더라. 관문은 우리가 해안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 뭐 장점, 단점은 그냥 읽어보면 될 거예요. 단점 중에 큰 건 하구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에 물이 고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주변이 육지고. 그러니까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면서 안개가 많이 껴요.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4대 강에서 한강 빼고 4대 강에 하구뚝이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지역 찾기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